김용현 이 다 했다. 예, 정말 예. 비겁한 거죠. 국군 통수권자이고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으니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일을 한 거고. 아니 그리고 쪽지 뭐 쪽지라고 얘기하는 비상계엄. 지금 예. 최성목 네, 상태 비상 전달한 입법기.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런 얼굴을 땅에 쳐박고 엉덩이만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국민을 개무시하고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통하죠. 네. 질문 기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주당 김현호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김현입니다. 네. 네. 과방이 바쁘시죠? 가방이는 조금 한숨 돌리고 있어요. 지금 다른 상임위, 법사위, 뭐 행안위, 국방위 정도가 지금 바쁘고 국정조사 또 진행 중이니까요. 그렇죠. 예, 내란. 가방이는 예. 그렇군요. 뭐 조금 잠잠했다가 내일이죠. 이제 이준숙 네,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 예. 요 문제는 뭐 어쨌든 탄핵 심판 지금 이제 조금 1인 체제 원래 방통 1인 체제 하다가 내일이 이제 기점인데 네. 예측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심리 진행되는 것을 쭉 모니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8월 2일 날 그 표결해서 헌재 제출을 하고 그 뒤에 6명이 있었어요. 네, 헌재 그쵸. 원래 재판관 재판관이. 6명. 그래서 6명이 신문하는 게 가능하냐라는 거에 이제 답변을 10월 10일 날 아마 이진숙 그 직무대행이 요청을 했고 14일 날 6명의 신문은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추가로 들어오면 그때 가서 저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저희가 탄핵을 시키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그 심리가 그래도 될 수 있는 거죠. 만약 6명을 가지고 되냐 마냐라고 얘기를 했다면 조금 그러네요. 시간도 연장되고 만약에 그랬다면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논리를 들어서 방해하고 시간을 그러니까 늦추기 위한 그런 공작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진숙 직대에게 감사하다. 아니, 저는 그 TV 보면서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진숙 위원장이 그 왜 그러세요? 최민희 위원장한테 나가서 그때 선수할 때도 도발적인 걸 많이 했잖아요. 그게 우파 그 유튜브 그분도 우파 유튜브에 그쵸. 많이 출연을 했었던 분이라서 그쪽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애국자, 영웅화 이렇게 되는 거가 있어서 잘하고 왔다. 도발을 했죠. 예. 의도적인 도발. 그렇죠. 예. 인사 그건 안 뭐 하고. 방송인 출신인데 그게 어떤 의미로 비춰질지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죠. 예. 그죠. 네. 아니 근데 저는 봤을 때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동안 이제 방통위원장 네, 정도 인사청문회나 되면. 뭐 그런 정도로 네. 기존의 질서를 네. 부정하고 네.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한 분은 사실은 없죠. 네, 네. 내용에서 뭐 공방은 있을 수 있는데 내용도 그런 공방은 거의 없었어요. 이동관 위원장이 맞아요. 그 뭐 가짜 뉴스 심의센터 만드는 과정이나 아니면은 그 이제 방심위에 뭐 지시한다거나 이런 내용으로 논란은 야기시켰지만 그렇게 이진숙 빵 우리가 위원장이라고 이제 별칭을 붙였던 것처럼 그렇게까지 한 사람은 없죠. 전대미문의 상황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어쩌면은 모아놔도 그렇게 모아놓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네. 결국 그때 영수증은 안 낸 거죠. 빵 산 거. 그럼요. 그리고 본인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했고 그리고 그건 사실은 그 뒤에 이제 저희가 대전 MBC 현장 검증 나가서 나갔죠. 또 추가로 자료를 확보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밝혀진 내용들도 많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최근에 이제 가장 논란이 된 게 이제 그 서부지법 폭동 사건이고, 예, 거기 보면 이제 극우 유튜버들이 제일 앞장섰거든요. 극우 유튜버 중에 주로 현장 1인 미디어 그렇죠. 유튜버죠.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현장까지 나가지는 않았던 거고. 예를 들면 뭐 고성국 TV, 배승희 네, TV 이런 거 싹 그런, 빠지고 예, 그런 분들은 현장은 안 나가죠. 예, 좀 예. 자잘한 자영업자 같은 이 유튜브들이 1인, 예. 예, 슈퍼챗 받고. 네. 근데 이런 현상이 이제 과방위 담당이긴 한데 또 전문가시니까 네. 이분들 그러니까 구글에서 주는 유튜브에서 주는 슈퍼챗 음, 이돈 때문에 나갔다. 음. 근데 이거를 그게 구글에서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독자들이 이제 그렇죠. 주면 슈퍼챗을 쏴면 그 떼고? 중에 일부를 띄고 이제 본인이 받는 거죠. 그죠. 예. 35%인가 떼고 네, 네. 나머지 수익을 주는 네. 거잖아요. 결국 이제 구독자한테 받는 건데 네. 뭐 광고 수익이든 뭐든 네. 슈퍼챗은 직접 받고 그렇죠. 떼고 광고는 이제 구글 통해서 슈퍼챗도 떼고 줍니다. 35%. 아 예. 광고는 광고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 광고도 이쪽 떼고 네. 주는. 근데 이런 시스템 이게 결국은 구글이 지금 먹이를 준 거 아니냐. 계속 뭐 하다못해 이 전에 보면 미량 무슨 그때 옛날에 가해자들 나락 보고하면서 이런 사건만 해도 정지시켰거든요 계정을. 네, 네. 근데 지금 서부지법 이 계정은 살려나요 다. 그게 이제 사실은 구글도 가이드라인이 있고 네. 그다음에 네이버도 그렇고 그 포탈도 다 일정하게 자기들의 그 기준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소위 내란 폭동이라는 게 구글이나 이런 플랫폼들이 운영되기 전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내용 중에 특정이 됐어요. 13가지 정도로 뭐 폭력이라 그러니까 성과 관련된 문제, 뭐 마약,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욕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가면 즉각 이제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고 뭐 노란 딱지를 붙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제 광고 수익 자체를 끊어버리는 그렇죠. 가져가더라고요. 아예. 이제 광고를 아예 못하게 하죠. 그래서 사실은 진보 진영의 유튜버들이 그런 불이익을 많이 받죠. 많이 받아왔어요. 근데 이제 이번의 경우는 본인들이 그 가이드라인이 없다. 그래서 본사에서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질의를 놓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이거든요. 아, 이거 내란 폭동 이런 예, 거에 내란 관해서는- 폭동과 내란과 관련된 건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그러면 의사당 그러니까 미 의회 의사당에 난입해서 폭동을 일으킨 트럼프.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유튜브가 생중계를 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창출한 사례가 있는지 그걸 확인을 좀 요청을 해놨는데 아직 답변은 못 받은 상태예요. 아. 왜냐하면 그때는 아마 그 기존 방송에서 생중계를 하지 그쵸, 않았겠나 그쵸, 싶고요. 그쵸. 예, 그러고 사실은 제 기억에도 그때 2021년도에 그게 그렇게 반복적으로 보도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폭력 선정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맞아요. 가급적 그 소위 영상 가이드라인이 또 있잖아요. 보도 가이드 지침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의 경우는 저희가 일단은 경찰 뭐 선관위 그러니까 부정선거다라고 하는 건 이제 선관위가 반박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조차도 유튜브가 신속하게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서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민주파트를 만들어서 제보를 받아서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저희가 공개 비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뭐 민주파출소 뭐 검열이냐 뭐냐 이렇게 이제 여당에서는 그렇게 약간 아니 근데 검열이라는 걸 이제 저희가 아직 최고위원 전체를 소집했다가 조금 수년시켰는데 검열은 계엄령 포고령하고 그리고 가짜 뉴스를 잡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검열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거고요. 검열이랑 사전에 검열하는 거죠. 그렇죠. 사전 검열. 사전에 국가 기관이 손을 쓰는 게 검열인 거죠. 우리 국회에서 또는 국회의원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검열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역시 가짜 허위 조작 정보다. 그러면 본인들은 가짜 뉴스를 신고받지 않나요? 그건 되고 민주당이 하는 건 안 된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인 거고 사실은 지난 12월 3일 날 계엄 포고령이 됐을 때도 거기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쵸. 무엇을 하겠다라는 일본에, 게 맞아요. 1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보도 검열인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무슨 수단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인지 진짜 정말 너무너무 이제 진짜 입 벌구라고 그쵸. 입만 열면 그런 식으로 상대의 본인들이 공핍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막 갖다 붙이는 거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 내란 수계가 이재명이다라는 현수막도 걸고 그쵸. 여당 쪽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음. 또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하고 문영배 재판관하고 또 오늘 아침에 엄청 친하다고 어머님 모친상에. 문상 같다 이렇게까지 허위 조작 정보를 발설하고도 제대로 된 사과도 안 합니다. 진짜 이분은 전형적인 진짜 나쁜 검사 출신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 아침에 이게 문영배 재판관과 이재명 대표가 과거 연수원 동기고 그래서 모친상에 갈 정도. 아니 본인도 연수원 동기면서 왜 그러시죠? 그렇죠. 근데 여기가 이렇게까지 친했는데 소문이 그거를 문영배 재판관이 자랑하고 다니더라. 그러니까 모친상 간 거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이 가짜였어요. 아닌 거다. 가짜였어요. 왜냐면 모친상에 안 갔어요. 안 가고 부의도 안 하셨다. 이제 오늘 헌재에서 입장이 나왔죠. 이제 그러니까 약간 착각했다는 식으로 다시 또 이제 오후에 해명을 했거든요. 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정말 근데 사과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분의 스타일입니다. 음. 사과 같은 거 잘 안 하죠. 음. 또 다른 말로 덮어버리죠. 그만큼 이제 이게 지금 검사 전형적인 아주 나쁜 검사 스타일의 검사 플레이다. 스타일, 예. 아, 검사들이 보통 보면 기소해놓고 음. 재판에 질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뭐 사과 같은 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전형적인 특수부 검사 출신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어저께 헌법재판소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지시하지 않았다. 네. 아,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또 청문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국정조사 있었잖아요. 네. 첫날 그 얘기 있었어요. 윤석열은 어쨌든 자기는 끌어내라. 국회의원 끌어내. 난 한 적 없다. 근데 오늘 각종군 그 특수사령관 얘기를 했어요. 특전사령관 전. 나는 들었다. 예. 대질신문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게 지금 주장이 완벽하게 충돌하고 있거든요. 아니 끝난 거죠. 뭐 충돌이 아니죠. 대통령한테 지시받았다는 얘기는 계엄령이 발동됐을 때부터 해제되고 나서 직후에 국방위원회에서도 얘기했던 내용들이죠. 그쵸. 그분들이 대통령한테 지시받지 않고 어떻게 일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12월 4일 5일자 신문을 보면은 다 나오는 내용을 그렇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지금 본인 혼자 살고자 그렇죠. 자기가 지시하고 내렸던 그 결정을 좀 있으면 윤석열이 아니라고 그럴 판이겠습니다. 12월 3일 날 내가 윤석열 나 아니다. 윤석열 아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누구 또 끌고 올 수도 있죠. 뭐 부인이 시켜서 했다,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죠. 아니 그래서 이게 하는 말이 지금 그 김용현 다 했다. 장관하고도 서로 보니까 약간 재수의 딜레마 들어갔어요. 보니까. 아니 그것도 재수의 딜레마가 아니라 정말 네. 비겁한 거죠. 본인이 김용현에게 지시를 내렸죠. 국방부 장관은 국군 통수권자이고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으니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일을 한 거고 그 밑에 이제 계엄사령관들 뭐 수방사령관 이런 그다음에 예비역 장성에게까지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꾸로 됐으면 대통령이 그러면 김용현입니까? 그렇죠. 포고령 써라. 아니 그리고 쪽지라고 얘기하는 비상계엄. 지금 비상입법. 최성목 네, 경태 비상입법 전달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말 얼굴을 땅에 쳐박고 뒤에 있는 모습만 엉덩이만 보이는 타조 같은. 그런 모습인데 두더지같이 그렇게 자꾸 여기를 때리면 여기 튀어나오고 여기 때리면 여기 튀어나오는데 그렇게 국민을 개무시하고 물론 개사가 하듯이 예전에 전도 개사가 그런 식의 거래에 익숙한 분이어서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통하죠. 네. 소리 좀 깼나 보죠. 뭔 일을 했는지 이제서야 겁이 나나 그런 그쵸. 생각이 들죠. 네.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윤석열 후보의 그 대선 과정에서 의원님은 소위말해서 이제 입 벌고 입만 벌리면 구라다 거짓말이다 이런 걸 조금 낌새가 있었어요. 아니 저는 그때 방통위원회에 근무하고 있을 때니까 사실은 대선식이나 뭐 그 후보 경선식이나 이런 거를 모니터를 할 시간이 많았어요. 그쵸. 그래서 뉴스도 쫙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저희가 이제 보고를 주로 이제 방송 관련해서 많은 내용을 보고받고 하니까 근데 대장동 건도 그랬고 그다음에 그 뭐 TV 토론 때 나와서 뭐 한 푼이라도 이득을 봤으면은
어쩌다 이런 얘기 장모와 관련된 얘기도 맞아요. 있었고요. 도이치모터스. 그다음에 이제 부인 얘기도 주가 조작 그죠. 전혀 뭐 관련이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음. 얘기를 했던 내용들을 쭉 복기를 해보면 음. 그러다가 어쨌든 7시간 녹취록이 나오니까 그죠. 위장해서 사과하고 잠적해 있다가 음. 대선되고 나서 이제 그 이태원으로 옮기는 문제가 음. 불거지고 그때부터 이제 사실 사달이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 한번 공약을 했다면 이제 광화문 정도였던 거지 용산에 이전하겠다는 그렇죠.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던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밀어붙이는 걸 보면서 되게 걱정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것은 뭐 모든 정말 상식이 있고 기본이 있는 국민들이라면 다 그건 캐치했을 거다. 근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거다라고 보는 거. 특히 이제 용산 이전 과정이 정말 준비되지 않은 졸속된 방식인데 그게 그 무속과 연결되어 그쵸. 있는 영역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주가 조작에 대한 문제, 학경력 위조 문제 그리고 덮어진 사건 중에 하나가 중앙지검장 시절에 그 코바나 콘텐츠에서 했던 전시회. 그다음에 2019년도 이제 검찰총장 되고 나서도 그렇죠. 했었던 그런 그거 보고 이제 후원한 기업들이 그런 후원한 거죠. 기업들 사실상. 언론사가 태반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제 맞아요. 그런 집단과 세력이 뒷배가 돼서 음. 2019년 그러니까 2019년도에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 2020년, 2021년까지 이어져서 조국 파동, 그렇죠. 그다음에 추미애 대표 장관과의 그런 갈등 이런 것들을 다 프레임을 자기한테 유리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잘못된 것으로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걸로 이제 대선 후보가 되고 그리고 최근에 또 명태균, 강혜경 파일이나 발언이나 그런 그 증거들 속에서 얼마나 잘못되고 조작된 일이 있었나 이런 것들이 이상했던 것들. 그러니까 천공, 건진, 그다음에 그 황영화 그의 뭐 아들과 그쵸. 관련된 부분, 황정호. 네, 그런 일들. 그 왜 그 코바나 콘텐츠 들어갈 때 머리 숙이면서 맞아요. 가지고 갔던 네. 그런 거 네. 등이 결국은 지금의 이런 상황으로 오게 된 근거들이 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난 대선 때의 언론 사실 검언 유착이 있었죠. 심각하게 있었던 것이고 맞아요. 후보나 후보 배우자에 대한 검증 전혀 안 했고 그리고 미담 기사를 속출해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후에 이번 그 이제 폭동 내란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 저희가 좀 차분히 복귀하고 그래서 언론이나 방송 개혁계의 필요성, 절대적 필요성들이 바로 거기서부터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네. 의원님, 그 당내 얘기 하나만 오셨으니까 원래 이제 과거에 20대 때 이제 정치에 투신한 다음에 이 19대 때요. 그 당에는 오래 좀 네, 당은 평민당 1988년도에 입당했으니까 37년 그죠. 당 생활을. DJ부터 시작해서 네, 이게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역사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김현 의원님 자주 봤었어요. 네. 근데 그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박스권 그러니까 이게 유리천장이 있다. 과반을 못 넘고 있고 현재 정체돼서 뭔가 변혁이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당내 목소리도 나오잖아요. 당내에서는 당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원들 사이에서 그렇죠.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그건 아니죠. 없습니다. 당의 현역 국회의원들 안에서는 공식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없는데 그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정도하고 이제 김부겸 뭐 대선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 안에서 이제 모락모락 그렇죠. 나오고 뭐 개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제 이런 건데 21대까지의 당의 문화 그다음 풍토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21대는 여당에서 출발해서 야당이 된 거고 그렇죠. 근데 21대 국회의원이 상당한 180석이나 되는 숫자 거대 야당인데도 불구하고 집권을 실패했다라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22대 국회가 이제 그 선택되는 과정에서 21대에 대한 정말 그 뼛속에까지 비판, 자기 반성을 하고 이제 22대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의견들은 뭐 민주적인 공당에서야 각각의 의견들이 나올 수 있고 다만 지금 상황의 엄중함, 그다음에
계엄이라는 정말 기상천외한 사달이 벌어지고 난 뒤에 민주당이 정말 정돈되고 질서 있게 대처해 나가야지 국민들이 덜 불안하잖아요. 그런 시기에 지금 그런 발언들은 부적절한 거죠. 그리고 우리 당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그런 현재의 상황은 매주 지금 집회에 나가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그다음에 탄핵이 인용이 돼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서 정말 먹고 사는 문제, 그다음에 대외 문제, 그리고 불안정한 이런 그 상황을 극복을 해야 된다라는 걸로 다들 거의 뭐 60에서 70% 가까운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서 그러면 대선 후보 이재명을 지지하느냐, 지지한다 또는 뭐 좀 더 판단을 유보하고 있거나 반대하는 분들이 존재하는 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있고 우리 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표가 되든 뭐 그러니까 대표가 된다고 했을 때 그 과정을 지나면서 그 악마화되어 있는 부분이나 거짓 선동으로 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면 대략 22일 선거운동 기간이고 60일 안에 대선을 그렇죠.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 안에 그 지금 얘기됐던 문제들이 얼마나 증폭이 돼서 국민들 안에 전달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무도한 윤석열 정부를 그 방어해내고 대외 신임도도 높이고 경제도 살리고 외교 관계도 풀어야 되고 남북 간에 경직되어 있는 관계도 좀 풀어서 대중 대일 대미 뭐 테러 이런 것들을 해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불안감을 그러려면 준비된 대통령 후보가 나와야지 되는 거죠. 그것이 상식적인 민주당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생각인 거죠. 근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사법 리스크다. 근데 그것도 아니 TV 토론에 나와서 그러니까 TV 토론도 아니고 선관위에서 그렇죠. 주최하는 토론회도 아니었어요. 방송이죠, 방송. 국정조사도 아니고 국정감사 기간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상대가 질의한 것을 답변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집요하게 탄압받는 야당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SBS에 나가서 그렇죠. 질문에 답하는데 잘 아느냐? 아니 예를 들어서 김문기.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잘 아냐 그러면은 잘 안다는 게 본인의 기준이 각각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제가 우리 이 기자 잘 아냐 그러면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잘 안다고 답변하는 게 맞을까요? 그 잘 안다고 얘기하면 가정 부부지간에 부부까지 이렇게 만나는 게 잘 안다. 내지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나왔기 때문에 잘 안다고 할 수 있고 사회에서 만났을 때도 그 잘하는 기준은 다 다른 거란 주관적이죠.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가매는 것. 그러면 본인 문제, 부인 문제, 장모 문제, 주변 문제도 그렇게 깔끔하게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면 국민들의 분노가 이렇게 크지도 않죠. 근데 본인 문제는 다 덮고 은폐시키고 특검 안 하게 하기 위해서 계엄까지 발동한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야당 대표를 거의 뭐 매일같이 법정에 세우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45%의 지지율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절대적 신뢰를 받고 있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지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력 대 세력인데 국민의힘은 108석을 갖고 있고 저희가 이제 170석이고 또 야당 에 이제 그 군소 야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은 108석이라고 하면은 3분의 1 정도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그러면 3분의 1이면 33%에서 35%의 지분이 있는 거죠. 국민의힘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근데 탄핵이라는 그 시기에는 그 지지율이 빠지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로 모아지죠. 중도나 보수 쪽에서. 근데 그게 일정 정도 조정 국면으로 되면서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은. 근데 이제 저희는 그게 좀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할 만큼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유보적 태도를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그래서 문제가 없다거나 뭐 이 수치를
뭐 별로 신경 쓸 것 없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죠. 분명히 변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직시하고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그 정말 새롭게 대한민국을 설계하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해 나가야 되는데 지난 12월 3일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은 사건과 탄핵을 시키고 그 뒤에 이제 체포영장이 청구됐는데도 불구하고 2주 가까이 그렇죠. 관절 요새화 시키고 예, 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드디어 이제 체포돼 가지고 구속까지 시켰는데 또 헌법재판소에 가서 나오더니 또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막 이런 몰상식적인 상황을 보면서 네. 다시 이제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 아닌가. 저도 그렇고요. 사실은 12월 14일 날 이제 탄핵 의결한 다음에 그다음 체포영장 청구되고 그러고 좀 너무너무 이제 한 걸음을 달려왔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지치기도 하고 지역에 이제 의정 보고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지역구에 오랫동안 인사 못 하신 분들도 그렇죠. 다니면서 또 인사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들어온 여론의 수렴 과정을 보면 특별한 변화는 없다. 빨리 파면시켜서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 요구가 거의 7, 80% 국민들의 요구다라는 것이 이제 현장에서의 저희가 듣는 체감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사실은 정치 저도 이제 보수당 오래 출연했는데 그 정치 오래 오셨겠지만 사실 내부 정치 이 내부에서 싸움이 진짜 싸움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니 뭐 본선에서 붙는 거야 원래 포지션이 그런 거예요. 예. 그냥 의원님도 이제 본선 나가서 하는데 경선 힘들잖아요. 경선이 제일 힘들죠. 예. 왜냐하면 아군하고 싸워야 되고 그 싸웠던 아군의 도움을 그러니까 방금 때려놓고 내일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수위 조절하면 내가 죽겠고. 그렇죠. 이낙연 후보랑 경선해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잘 안 되면서 3주 그렇죠. 정도 시간을 많이 버렸죠. 대장동 뭐 터지고 일종의 그런 거 빌미를 제공했고. 그게 과거에 이제 내부 싸움하다 박 터진 게 결국 MB 박근혜. 그래도 거기도 손을 잡았죠. 2008년도 대통령 되고 2012년도 그쵸. 또 한 거죠. 국정원을 동원해서 댓글 공작도 하고.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둘 다 감옥 갔어요. 왜냐하면 그 경선에서 나온 최태민과 BBK로 감옥 갔습니다. 10년 후에. 이제 그만큼 내부 정치가 굉장히 힘들죠. 힘든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내부에서 지금 이제 꿈틀대는 거는 결론적으로 아까 같은 말인데 지지율이 붙었단 말이에요. 이제 아니 이 계엄 사태 저기 25% 국민의힘 아니 저런 무도한 놈들 하다가 쫙쫙쫙 따라다 정당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 이유가 뭐든 간에 붙어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당 대표는 이재명 대표니까 후보가 아니라 지금 대표잖아요. 뭐 후보는 나중에 될지언정. 그러니까 이제 책임론이 가는 거거든요. 이재명 도대체 뭐했냐? 그러니까 이유가 뭐든 간에 사람들은 그 이제 약간 이걸 트집 잡고 싶은 사람 내부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잘했으면 눌렀어야지 국민의힘 눌렀어야지 좀 더 지대로 발휘해서 뭐 이런 트집 아닌 트집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공격이거든요. 일종의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임종석 시장도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얘기한 걸 가지고 저희 당 안에서 그런 얘기보다는 지금은 촛불 집회에 그럼 나와서 함께 투쟁해야 되는 시기 아니냐 그런 지적을 받죠. 사실 반향은 별로 없죠. 네, 없어요. 어제 저희도 뭐 기사가 많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지율, 그러니까 당의 지지율과 대표의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율 이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높았을 때가 뭐 40점을 찍은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워낙 여러 명을 놓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당 쪽은 뭐 한 7, 8명, 여당도 사실은 의미 있는 지지율이 나오는 후보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죠. 근데 이제 야당의 지지율이 그러면은 후보의 지지율이 그렇게 안 높은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사실은 여러 명을 놓고 합치면 거의 뭐 55, 60 정도는 되는 거죠. 일렬로 나열하지 말고 1대1로 붙였을 때. 1대1로 붙였을 때는 뭐 저희 민주당 후보가 됐을 때는 거의 압도적으로 뭐 경쟁할 수 있는 후보가 없을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야가 1대1로 붙었을 때는 그건 뭐 또 다른 문제죠. 근데 그런 얘기를 사실은 조심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파면이 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대선 그렇죠. 전국이 됐을 때 이제 이 문제는 논쟁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당의 지지율이 출렁출렁 되는 것
것과 관련해서도 여러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상황보다 1년 전으로 딱 돌아가서 1년 전. 2024년 1월, 2월 우리 당 여론조사가 우리 당과 국민의힘의 맞아요. 격차가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 10%로 저희가 졌었던 여론조사가 나올 때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예. 네. 네, 그런데- 한동훈 선대위원장. 예, 그런데 110석이고 야권이 192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르다.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적어도 당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그 당의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그 시기에 어떤 상황에 따라 좌우되기보다는 6개월 전에 정해진다는 것이 이제 오랫동안 여론조사를 해왔던 분들의 얘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트럼프하고 그 해리슨 그다음에 바이든하고 트럼프 할 때 트럼프가 이길 거다라고 보지 않았어요. 바이든이 무조건 이긴다라고 봤었는데 그 기점이 대선 6개월 전 총격 피습 사건 때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해리슨이 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맞아요. 많이들 많이 나왔어요. 말했죠. 그다음에 TV 토론에 따라서 뭐 그 폭망했다. 맞아요. 그런 게 나왔고 그다음에 주별 그런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의 승세를 놓고 봤죠. 그래서 실제로 천공이 해리슨이 된다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25년도 계엄, 24년 12월달 계엄하고 25년도에 통일 대통령 꿈을 꿨던 거잖아요. 네. 그 설이 근데 적어도 6개월 전에 되는데 그러면은 뭐 과학적이든 아니든 그런 걸로 치면 예를 들어서 파면이 돼서 대선이 뭐 4, 5월이면 6개월 전이면 12월 달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11월, 12월이. 그러면 이미 마음은 계엄이라는 저런 일을 벌린 그 당과 그 당에서 배출한 후보에 대해서 표를 주겠냐. 이거는 그냥 뭐 의원이 1년이면 다 잊어버리고 다시 지지를 보낸다라고 얘기하는 윤상현 것을 그거는 사실은 지금의 국민들의 정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정말 그 전체 전 세계 12위 정도의 국가 경쟁력을 갖고 있고 뭐 IT나 AI나 디지털 영역에서 정말 첨단을 달리고 있는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에도 하지 않은 계엄이라는 이런 정말 무식한 그리고 그쵸. 무도한 일을 벌린 거잖아요. 그리고 임기가 사실은 2020년 4월이니까 저희가 2024년 12월 그러니까 1년 6개월 정도 돼서 일을 벌인 그쵸. 거잖아요. 5월 9일 날 취임하고 그쵸, 나서 그쵸. 6, 7, 8, 9, 10, 11, 12. 딱 2년 6개월 만에 네. 임기 딱 절반에 그러니까 대통령을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 아니면은 뭐 진짜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며서 한동훈 죽이고 이재명 죽이고 잠재적 경쟁자들 다 제거하고 그래서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그런 구상인데 뭐 국민과 국회의원들이 모여주고 국민은 막아주고 그래서 무사히 지금 상황이 됐는데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CBS 여기도 저희도 그날 다 집합했어요. 밤에. 아니 그러니까요. 네. 계엄군이 들어왔으면 네, 이 목으로 방송 못하고 막았겠죠. 근데 맞습니다. 우리 방통위는 우리 방통이란다. 방통위원장은 설거지하고 출근도 안 하고 그랬다고. 너무 태연자격하고 직원들도 집결하지 않았대요.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KBS 앞에는 2시경에 계엄군 차량으로 그쵸. 보이는 게 포착이 됐던 거고 뭐 뉴스공장 김호준의 맞아요. 뉴스공장은 중앙호 쪽에. 예 그랬던 거고. 그러니까 아주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한 거죠. 자기를 자기를 비판하거나 비토하거나 문제 삼았던 사람을 콕콕콕 집어가지고 제거하려고 했던 그걸 생각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너무 관대하다 싶을 관대하다. 정도로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거죠. 파면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과정이 유혈 사태는 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서부지법에 이렇게 난입한 난동을 부린 폭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형성이 되는 거죠. 이건 뭐 이구동성으로 다 보수적인 매체든 진보적인 매체든 당연하죠. 다 하는데 그 중에 앞서 말했던 그 이제 현장 유튜버나 또 그 이제 보수적인 유튜버들은 지금도
두둔하고 일각에서는 두둔하고 또 뭐 그 윤석열을 칭송하고 그리고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하다 이런 유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찾아서 고발하고 신고하고 그다음에 경찰에 고발하고 그렇게 해서 정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작업으로. 그러네요. 네. 의원님 그 구글에 네. 보내셨다 했잖아요. 네, 혹시 네. 이게 내란이나 폭력 이거 하는 게 네. 답변이 어떻게 오는지 아직은 안 왔어요. 예, 그 2021년 이제 미국 그 의사당 난동은 어떻게 됐는지 네. 혹시 답변이 오면 네. 예, 저희 방송 한번 출연 네, 그렇게 하시죠. 예, 예, 네. 그렇게 와서 제가 한번 세게 다룰게요. 네, 저희가 네. 이제 그거와의 전쟁을 시작했거든요. 제가 아, 잘하셨어요. 진짜 저희가 네. 지금 10군데를 지금 고발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 10군데를 선물을 줬다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심각합니다. 어. 사실 그 방송 하라는 소리예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죠. 그리고 음. 그분은 2012년도에 선대위원장 하면서 국정원을 동원한 정치 공작 선거 그다음에 NLL을 가지고 선거에 부품 공작을 하고 이런 것들을 2012년 대선 때도 했던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에요. 박근혜 때. 아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나중에 오시면 네. 이거를 단절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부탁드리고 네. 오늘 아이고 생방 저희가 거의 1시간 했는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수고하십시오. 예, 생방송이라서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